네, 최진영 이베스트 투자증권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요. 이 원자재 관련해서는 뭐 상당히 전문가십니다. 그 인사드리겠습니다. 용건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 질문 먼저 첫 질문 드리기 전에 먼저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저번에 나오셨을 때 예. 곡물 원자재에 대해서 그게 8월, 9월, 10월까지도 지속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쵸. 제가 살짝 까먹어가지고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8, 9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라는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네. 결국 상반기 때 파종 시즌, 대표적으로 3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가 파종 시즌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그 파종 시즌 때 이미 비료 가격 자체가 날아가 버렸죠. 그 비료 가격이 날아갔기 때문에 특히 미국 같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파종이 지연되고 있어요. 파종 이제 진척도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왜 그런가 갖다 놓고 본다면은 결국 문제점은 라니냐도 연장되고 비료 가격도 이미 높아진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점이 8, 9월 달에 있을 수확 시즌 때 공급 가이던스가 또다시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될 우려가 있다 보니 우리가 농산물 가격 자체, 특히 곡물 가격 자체가 지금 레벨 수준에서 못해도 8, 9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CPI나 아니 PC나 이런데 곡물이 식량이 얼마나 차지해요? 뭐 식품 같은 경우에는 네. 물가의 비중마다 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지만은 네. 미국 같은 기준으로는 부동산이 아마 40에서 45% 정도 되고 네네. 그 다음에 식품이 가장 많을 겁니다.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은 네네. 결과적으로 물가 측면에서 봤었을 때 에너지 가격이 하락을 어쨌든 그로스 자체가 둔화된다 하더라도 이 같은 곡물이라던가 부동산이라던가 이 같은 이슈가 여전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것뿐만 아니라 결국 인건비 측면에서 올라온 문제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물가 자체가 내려간 속도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4월 달에 PC 가격이 조금 뭐 괜찮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쵸. 뭐 5월 달 CPI나 PC 보면은 다시 올라가겠네요. 뭐 일단은 농산물 가격을 갖다 조금 더 추세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못해도 이번 올해 못해도 6월까지는 물가 자체가 조금 버티다가 다만 하반기 때부터는 물가가 점진적으로 둔화된다는 방향성을 저희 쪽에서 보고 있어가지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 정도는 조금 그러네요, 그렇죠? 그쵸. 느낌이. 예. 자, 그러면 최근에 조금 뭐 유의미하게 움직였던 원자재는 어떤 거 뭐 한 몇 개 소개해 주시죠. 예. 일단은 하락 측면에서 이제 이게 빠지겠구나라고 위협으로 다가왔었던 원자재가 있다면 대표적으로 산업금속이 있겠고요. 일단 아시다시피 산업금속 같은 경우에는 다들 뭔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즉 굉장히 매력적인 자산입니다. 바로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전기차 이러한 것들 방향성 측면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자산이 산업금속일 텐데요. 다만 우리는 장기 방향성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경기 사이클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요 최근 5월 달에 산업금속이 많이 부진했습니다. 그 같은 원인은 결국 두 가지 측면. 첫 번째, 결국 페드가 물가를 갖다가 죽여서, 즉 수요를 죽여서라도 물가를 갖다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했다는 사실이고, 이것이 압축적인 긴축의 메시지로 전달이 됐고, 두 번째, 결국 그 수요 측면에서 봤었을 때 글로벌 경기가 어쨌든 둔화되는 상황에서 금리 같은 경우 올라가고,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완화 정책을 갖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미국과 중국 간의 정책의 디커플링이 나면서 위안화는 약세를 되고, 결과적으로 위안화와 산업금속은 같이 가는데, 왜냐? 주요 소비자는 중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커플링이 나는 상황에서 결국 메탈도 위안화가 연말까지 약세되면은 마찬가지로 같이 약세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식의 인식이 적용됐다라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유의미하게 하방에 있어서 5월 달에 둔화되는 우려가 작용했었던 원자재는 결국 메탈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뭐 골드만삭스인가요? 거기서 한 2, 3년 지나면 그 2차 전지에 들어간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것들 이런 거 반토막 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것도 뭐 경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위안화 때문입니까? 뭐 어떻습니까? 저희는 그것 측면에서는 사실 위안화도 위안화지만은 네. 중요한 거는 공급자들이 지금의 인식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즉 지난 2년 반 동안 가격은 주장창 상승만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원자재는 사실은 주식과가 달리 경기 동행하는 자산이에요. 거기다가 주식시장은 참여자들이 제한적인 반면에 원자재 시장은
금융시장 참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부도 존재하고 거기다가 기업도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공급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캐펙스 투자, 즉 캐펙스 투자 자체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것들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 광산들의 캐펙스 투자가 후행적으로는 공급 과잉을 갖다가 유발할 수가 있겠거든요. 결국 이 같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 있어서 가격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식의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다시 식량으로 좀 돌아가면 식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왜냐면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5월달 CPI, PC 4월달 괜찮게 나왔는데 조금 두렵다. 한두 달은 두렵다. 뭐 이런 느낌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러시아에서 푸틴이 뭐 조금 해제해주면 여러 가지 문제를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곡물 좀 풀겠다. 근데 그 곡물 다 지금 썩었습니까? 아니면 풀어도 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은 대략 한 2천만 톤 가량이 뭐 우크라이나 항구에 또는 우크라이나 저장 시설에 있다라고 우크라이나 측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그럼 그러니까 봉쇄 조치가 해제됐었을 때 수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미국과 서방과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의 생각이에요. 유엔 쪽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러시아한테 딜을 제시한 거죠. 근데 중요한 점은 과연 우크라이나에 대한 봉쇄 조치가 해제됐었을 때 러시아 해군들이 물러났었을 때 즉각적으로 우크라이나의 공급 자체가 원활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시간이 굉장히 존재한다, 시차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왜냐?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자체가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상반기 파종 시즌을 갖다가 전쟁 때문에 다 놓쳐버렸다는 사실이죠. 대략 한 6개 지역이 러시아 수중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러다 보니 이들 지역만 하더라도 전체 공급 능력에 있어서 38%를 차지해요. 결과적으로 공급이 상실해버렸고 하반기 역시도 과연 소맥 측면에서 파종이 제대로 진척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 봉쇄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결국 해상에 있는 러시아 기뢰 부설한 결국 기뢰를 갖다가 제거하기 위한 소해함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이걸 제거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이고요. 세 번째, 결국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통해서 주요 항구인 오데사라던가 이 같은 곡물 수출 항구 지역들이 대부분 그 교통망들이 상실해 버렸습니다. 즉 항구는 보존돼 있다 하더라도 항구로 연결되기까지의 철도망이라던가 도로망들이 철도만 하더라도 6,300km, 도로만 하더라도 11,000km가 소실이 돼버렸기 때문에 결국 망가진 교통망을 갖다 감안한다면은 우크라이나의 공급이 정상화되기까지 시차가 굉장히 좀 소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단순히 제재가 해제되던가 내지는 러시아 해군이 잠시 물러나섰을 때 즉각적으로 해소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곡물이 모자라서 빵 가격도 올라가고, 제가 좋아하는 파스타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물가 압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겠죠. 결국 우리의 밥상 물가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그런 곡물 가격이 진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곡물 가격이 진정이 되려면은 과연 언제쯤일까 봤었을 때 앞서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곡물 측면에서 올해 상반기 때 라니냐가 연장돼 버리고 이것이 미국의 파종을 갖다 지연시켜 버리고 두 번째 높은 비료 가격 때문에 아무래도 작황 우수 등급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겨울밀 같은 경우에는 작황 우수 등급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곡물 차질을 야기하고 다음 수확 시즌인 8, 9월 달에 또다시 공급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해버리고 문제는 비료 가격의 원료인 천연가스와 연료탄 가격이 하반기인 9월에서 10월 달인 파종 시즌 때도 북반구의 하반기 파종 시즌 때도 그때도 안 잡히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특히 내년 3, 4월까지 내년 3, 4월 수확 시즌까지도 높은 가격이 연장돼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뭐 좋아하시는 파스타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가격 자체가 쉽게 내려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구나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요. 지금 이 단순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좀 편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자 인플레이션은 계속 간다는 거죠 지금. 사실 그러니까 물가 절대 지수만 놓고 봤으면은 그게 빠지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뭐 인플레이션은 계속 안정적으로 올라가긴 합니다. 다만 우리는 중요한 건 상승률이잖아요.
상승률 측면에서 저희는 하반기 특히 4분기 때는 좀 둔화될 것이다라고 계속 접근을 하고 있고요. 결국 오케이. 그 기저 효과를 갖다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왜냐? 결국에는 유가 상승률을 갖다 바라봐야 되고 물가를 견인하니까요. 그 유가 상승률을 놓고 보면은 특히 4분기 때 둔화될 가능성이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는 좀 더 높기 때문에 결국 물가 압력은 4분기 때 진정된다라고 접근할 수가 있겠죠. 4분기에 진정된다. 네. 그럼 굉장히 좋은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자 주식시장은 뭐 적어도 한 6개월 전을 반영을 합니다. 6개월 후를 반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요즘에 나오는 그 일부 연준 의원들의 2023년 되면 금리를 뭐 내리겠다라는 등 뭐 물가가 피크아웃의 조짐이 보인다. 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지금이 거의 피크에 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거의 그렇겠죠. 근데 중요한 점은 이건 것 같아요. 네. 과연 연준 위원들이 내년도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겠다라는 메시지가 좋은 호재인가가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네. 그렇지 못하다라 보고 있거든요. 왜냐? 연준 위원들이 내릴 정도면 경기가 그만큼 크리티컬하게 안 좋다라는 소리입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형성된다라는 시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3분기까지는 에너지도 좋아, 메탈도 좋아, 나머지 자산도 좋아, 주식도 그나마 나쁘진 않아. 근데 저희가 봤었을 때 4분기 때는 오히려 디플레이션 해지 자산인 금이 매력적으로 보일 테고 두 번째로는 결국 일드 헌팅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어떻게 보면 인프라라던가 뭐 워터 인프라라던가 내지는 결국 장기채라던가 TLT 같은 이러한 애들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무조건적인 긍정적으로 페드의 발언들을 갖다 보기엔 좀 어렵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뭐 4분기 정도 되면은 이제 물가가 피크아웃 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디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것은 경기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뭔가 이 골디락스적인 그런 뭐 행태가 나타나야 되는데 어쨌든 근간에 리포트도 내셨잖아요. 그 리포트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결국 3분기 때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4분기 때는 조심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2018년과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장세가 나타났다라 보고 있습니다. 물가가 둔화됐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머징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 낮을 때 주가가 좋았던 적이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여전히 4분기 때는 좀 경계를 갖다 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우리가 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가 필요하다. 결국에는 그럼 뭘 투자하냐? 포트폴리오 다변화. 결국 첫 번째, 결국 4분기 때는 결국 디플레이션 자산인 금이 있을 테고 두 번째는 결국 장기채, TLT 같은 장기채가 있을 테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관련돼서가 매력적일 테고 그 다음에는 좀 성장주가 4분기 때는 그래도 좀 바닥을 갖다 확실하게 다져주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결국 그 유명한 이제 어떻게 보면 멜 린치의 투자의 시기를 갖다 접근을 한다면은 결국 디플레이션 우려가 형성됐었을 때 성장주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같은 같이 이제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이 같은 자산들을 갖다 4분기 때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도 좀 더 소위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여쭐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구체적인 질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